오를라 모파상. 저명하고 탁월한 정신과 의사인 마랑드 박사가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동료 셋과 학자 4개 자신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와서 환자 하나를 1시간 정도 봐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들이 모두 모이자 박사는 말했다. 내가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가장 기묘하고 염려스러운 환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나는 그 환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환자가 직접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박사가 초인종을 누르자 하인이 남자 한 명을 들여보냈다. 환자는 무척 야유어 시체처럼 보일 정도였다. 온갖 공상에 시달리는 몇몇 광인들이 바싹 야유었듯이 병적인 생각은 열병이나 폐병보다 인간의 살을 더 많이 먹어치우는 법이다. 그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더니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인 마랑드 박사님이 부탁한 대로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랑드 박사님은 오랫동안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리고 인류 전체에 불행한 일이지만 잠시 후 여러분은 내 정신이 여러분만큼이나 건강하고 또렷하고 명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사실 자체에서, 아주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42살입니다. 미혼이고 웬만큼 사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앙 근처 비에사르라는 지역의 센강 기슭에 있는 대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사냥과 낚시를 좋아합니다. 내 집 뒤쪽에 서 있는 커다란 바위들 위에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중 하나인 루마르 숲이 있고 집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 흐릅니다. 내가 사는 집은 매우 넓습니다. 아름다운 외벽을 흰색으로 칠했고 멋진 나무들이 있는 널찍한 정원이 그 오래된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원은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커다란 바위들을 지나 숲까지 이어지지요. 저택에는 마부, 정원사, 하인, 요리사, 그리고 가정부 역할도 하는 세탁부, 이렇게 4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10년에서 16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그 집에 살았고 모두들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 그 집, 그 고장, 내 삶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들은 선량하고 조용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와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내 집 정원 옆의 센강이 루앙까지 흘러간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내가 그 강을 지나가는 커다란 배들을 매일 바라보았다는 사실도 덧붙이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범선들과 전기선들이었죠. 그런데 1년 전인 지난 가을, 나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신경질적인 근심이었어요.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며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아주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쳐 몸을 떨었으며 감정이 격해졌지요.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분노가 몇 번씩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의사선생을 불렀습니다. 의사선생은 쥐약 칼륨과 샤워를 처방해 주더군요. 그래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쥐약 칼륨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잠을 잘 수 있었지요. 하지만 수면은 불면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눕자마자 눈을 감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속으로, 절대적인 무속으로, 존재 전체의 죽음 속으로 빠져들었고 가슴을 짓누르는 무시무시한 중압감을 느끼며 급작스럽고 끔찍하게 그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떤 잎 하나가 내 위에서 내 생명을 먹어치우고 있었어요. 그 충격이라니. 한평생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잠자고 있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그를 살해하고 있고 그의 목에 칼이 꽂힌 채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피범벅이 되어 헐떡거립니다. 더 이상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나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야위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무척이나 뚱뚱했던 내 마부 역시 나처럼 야위어 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나 장? 어디 아파 보이는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으리와 똑같은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통 못 자 건강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강 근처에서 돌기 시작한 열병의 기운이 집안에 침입했다고 생각하고 한창 사냥철이지만 두세 달 동안 집을 떠나 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매우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고 있을 법하지 않은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일련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탓에 결국 그냥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목이 말라 물 반 컵을 마셨죠. 그리고 침대 맞은편 서랍장에 놓인 크리스탈 물병에 물이 막의 바로 아래까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끔찍한 각성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물병이 비어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왔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목류병 환자일까요? 다음 날 밤 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방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고 매일 밤 그랬듯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시간 전 내가 분명히 보았던 물은 누군가가 전부 마셔버리고 없었습니다. 누가 그 물을 마셨을까요? 틀림없이 나였겠지요.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깊고 고통스러운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혹시 내가 무의식 중에 몸을 움직인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교묘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물병 옆에 오래된 보르도산 포도주 한 병과 내가 싫어하는 우유 한 잔, 그리고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놓아두었지요. 포도주와 케이크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우유와 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음료와 음식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는 밀도가 높고 고체인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액체 상태의 음료만, 그것도 신선한 유제품과 물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폐부를 찌르는 의심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잠자리에서 일어나 싫어하는 음료마저 마셔버린 것은 아닐까? 그간의 내 감각들이 목류병적 수면으로 인해 마비되어 평소의 입맛과 전혀 다르게 변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야 나는 나 자신에게 새로운 술책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만질 수밖에 없는 물건들을 모두 하얀 모슬린 천으로 감싸고 흰 삼배 수건으로 한 번 더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 잠자리에 들기 직전 두 손과 입술, 콧수염에 흑연을 묻혀 두었지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누군가 물건들에 손을 댄 흔적은 있었지만 흑연으로 더러워지진 않고 깨끗하더군요. 하지만 삼배 수건은 내가 덮어두었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물과 우유를 마셨더군요. 하지만 방문을 단단히 잠가 두었고 그 창도 자물쇠로 신중히 잠가 두었으므로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나는 다음과 같은 무서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거기에 내 옆에 밤새도록 있었던 걸까?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너무 빨리 들려준 것 같습니다. 몇몇 분은 웃으시네요. 여러분은 벌써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 미쳤군. 차라리 정신이 멀쩡한 한 남자가 자기 집에 틀어박혀 자기가 잠든 동안 물병 안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아차리고 느낀 감정을 길게 묘사할 걸 그랬네요. 매일 밤, 매일 아침 되풀이되는 그 고통과 물리칠 수 없는 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느끼는 소름 끼치는 기분을 여러분에게 이해시켰어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냥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기적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 방 안의 물건들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 일은 끝났습니다. 내 상태도 한결 좋아졌지요. 기분이 다시 좋아졌을 때 나는 이웃에 사는 러지트 씨가 예전의 나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에 열병의 기운이 돈다고 다시 한번 믿게 되었어요. 내 마부는 병세가 심해져 한 달 전부터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장미나무 화단 근처를 산책하다가 나는 보았습니다. 확실히 보았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아름다운 장미나무 줄기 하나가 꺾이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꺾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 줄기에 매달려 있는 장미꽃이 누군가의 손이 그것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그린 듯한 곡선을 따라 움직이더니 투명한 공중에 매달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꽃은 내 눈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공중에 혼자서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꼼짝 않고 떠 있었어요. 나는 미칠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그 꽃을 잡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는 자신에 대한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환각을 본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신중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환각이었을까요? 나는 그 장미나무 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뜰기나무 위에서 갓 꺾인 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가지 위에는 다른 장미꽃 2송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장미꽃은 모두 3송이였어요.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침착한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았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내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으며 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을 확신하듯 나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우선 내 하인들 사이에서 매일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극보기에는 하찮기 짝이 없는 갖가지 이유들 때문이었지만 나에게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로 다가왔지요. 부엌 식기장에 놓여있던 아름다운 베네치아산 유리잔 하나가 대낮에 저절로 깨졌습니다. 하인은 요리사를 추궁했고 요리사는 세탁부를 추궁했으며 세탁부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추궁했습니다. 밤에 닫아놓은 문들이 아침이 되면 열려 있기도 했습니다. 누가 밤마다 식품 저장실에서 우유를 훔쳐 마셨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일까? 성격은 어떨까? 분노와 심한 공포감이 뒤섞인 신경질적인 호기심이 극에 다다랐고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윽고 집안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그 가정을 믿게 되었어요. 그 일은 7월 20일 밤 9시에 일어났습니다. 무척 더운 날이었죠. 나는 방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고 탁자 위에서는 램프가 5월의 밤 부분이 펼쳐진 미시의 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몸을 뉘었고 거기서 잠이 들었지요. 40분쯤 잤을까요? 나는 알 수 없는 혼란스럽고 기이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을 뜬 채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탁자에 놓인 책의 페이지가 저절로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나는 놀랍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약 4분 뒤 나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책의 또 다른 페이지가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넘기듯 저절로 들어올리자 앞 페이지로 넘어가는 모습을요. 탁자 앞 의자는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붙잡기 위해, 그를 만지기 위해, 그를 파악하기 위해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을 먼저 지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램프 역시 쓰러져서 불이 꺼지고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악당이 급히 도망가다가 그런 것처럼 창문이 획 떠밀렸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하인이 들어왔고 나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뒤엎고 깨뜨려버렸네. 불 좀 새로 켜주게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환각의 노르개였던 겁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감각이 흐릿하니까요. 혹시 내가 미치광이처럼 돌진하여 의자와 램프를 쓰러뜨린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랬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 존재를 대체 무엇라고 불러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 아니,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존재에 오를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를라는 이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잡히지 않는 그 이웃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시각각 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도요. 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 안의 불을 전부 켜두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해두면 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믿지 않겠지요?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를 보았습니다.
나는 책 한 권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지는 않았고 모든 기관을 극도로 흥분시킨 채 가까이 느껴지는 그를 살피고 있었죠. 확실히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내 앞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둥이 있는 오래된 뜻갈나무 침대였죠. 오른쪽에는 벽난로가 있고 왼쪽에는 단단히 닫아둔 문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거울이 달린 커다란 옷장이 있었고요. 나는 매일 면도하고 옷을 입을 때 그 거울을 사용했고 그 거울 앞을 지날 때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을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 척 했습니다. 그를 속이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그 역시 나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느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가 내 귀를 가볍게 스치며 내 어깨너머로 책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뒤를 돌아보느라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죠. 그리고 대낮처럼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울은 맑았고 빛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 내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커다랗고 투명한 그 거울을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거울과 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그가 내게서 또 도망가리라는 것을, 감지되지 않는 그 육신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음 순간 거울 깊숙한 곳의 안개 속에서 물 웅덩이에서처럼 갑자기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내 모습을 시시각각 또렷하게 만들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 같았지요. 마치 일식이 끝나는 모습과 비슷했어요. 내 모습을 가리고 있던 그것은 선명한 윤곽은 전혀 없는 듯 했고 조금씩 맑아지는 일종의 불투명한 투명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매일 보던 것처럼 내 모습을 완전히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극심한 공포감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아직도 나를 몸서리치게 합니다. 그 다음 날 나는 이곳으로 왔고 이곳 사람들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랑드 박사님은 오랫동안 숙고한 뒤 내가 살던 고장에 혼자 가보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으로는 지금 내 이웃 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박사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박사가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박사님은 정말 음료가 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밤 방 안에 물과 우유를 놓아두라고 권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 경우처럼 그 음료들이 사라졌습니까? 박사가 엄숙하고 심각한 어조로 대답했다. 네,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존재는 이 지구상에 방금 나타난 그 새로운 존재는 우리들이 번식했듯이 틀림없이 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웃는군요. 왜 웃습니까? 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은 너무나 단순한 기관이라서 우리의 생존에 필수 불가이란 것만 간신히 식별할 뿐입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각 능력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눈은 물 한 방울 속에 살고 있는 수십억 마리의 미세한 생명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웃 별들의 주민들을, 그 식물과 토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심지어 투명한 것조차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 한 장을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그것을 식별하지 못할 것이고 집안에 갇혀있던 새가 그러듯 그 유리에 부딪혀 머리가 깨질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눈은 분명히 존재하는 단단하고 투명한 물체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공기를 보지 못합니다. 자연의 가장 큰 힘인 바람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사람을 쓰러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나무들을 뿌리 뽑고 바닷물을 들어올려 산처럼 높은 파도를 만들어 화강암 절벽을 붕괴시킵니다. 이러한 우리의 눈이 빛을 잘 차단하지 못하는 그 새로운 존재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전기를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전기는 존재합니다. 내가 오를라라고 이름 붙인 그 역시 존재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는 이 지구가 인간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위를 빼앗기 위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온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가 쇠고기와 멧돼지 고기를 먹듯이 우리를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수세기 전부터 인간들은 그 존재를 예감했고 두려워했고 그 존재를 예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조상들의 머릿속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마침내 그가 왔습니다. 요정, 땅귀신, 아기의 차, 공중을 배회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정령들에 관한 모든 전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걱정하고 떨면서 그의 존재를 이미 예감했지요. 여러분은 몇 년 전부터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최면술, 암시작용, 자기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예고하는 것, 여러분이 예언하는 것은 바로 그입니다. 나는 그가 왔다고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하는 바입니다. 그는 최초의 인간들처럼 걱정스러워하며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아직 모르지만 곧 지나치게 빨리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연히 입수한 잡지의 기사 한 단락이 여기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 기사입니다.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종의 광기 어린 전염병이 얼마 전부터 상파울루 지방에 만연한 듯 보인다. 여름 아래 주민들이 땅과 집을 버려둔 채 피난을 떠났는데 그들은 잠자는 동안 그들의 숨결을 먹고 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흡혈귀들에게 쫓기고 먹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그 흡혈귀들은 물을 때로는 우유를 마신다고 한다. 나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병에 걸리기 며칠 전 나는 커다란 브라질의 돛대 범선 세대가 깃발을 펄럭이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기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집은 물가에 있습니다. 아주 하얀 집이죠. 그거는 틀림없이 그 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랑드 박사가 일어나서 중얼거렸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미친 건지 아니면 우리 두 사람 다 미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뒤를 이을 자들이 지구에 정말로 도착했는지도 모르죠.